그리고 거북이 껍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손실이 계속된 이유입니다. 패치가 전체 통합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그 파트너들을 위해 수업은 차갑고 실용적입니다. 비싼 플랫폼, 전체 시스템이 함께 움직일 때만 생존. 이와 같은 명확한 사실 기반 분석을 원한다면 밀리터리 포스를 구독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해부하기를 원하는 무기 시스템. 2022년 2월 러시아 기갑 기둥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갔을 때 유럽 전역의 군사 계획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1. 번호 탱크 수. 러시아는 수천 개의 T-72를 출전시켰습니다. 널리 고려된 것을 형성하는 T-80 및 T-90 탱크. 대륙에서 가장 큰 현역 기갑군. 서류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몇 달 안에 전장은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때 지상 지배를 정의했던 무거운 갑옷 정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거, 도전하는 방식으로 기계화 전쟁에 대한 오랜 과정. 이것은 단순히 파괴된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 교류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 권력과 현대 기술이 충돌합니다. 실제 전투 조건에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쟁에 참전했다. 종이 질량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이점으로 첫 번째 장갑 기둥이 국경을 넘기 전에 모스크바 유지, 유럽에서 가장 큰 전차 부대 중 하나, 수천 대의 차량과 함께 활동적인 여단에 퍼져 및 장기 저장 사이트, 그 힘의 중추, 업그레이드된 T-72 B3 모델 포함, 가스 터빈 구동 T-80 BVM 탱크, 그리고 더 현대적인 T-90A 및 T-90M 변형, 일가드 탱크 군대와 같은 엘리트 구성, 집중된 기갑 강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조는 수십 년의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높은 강도를 위해 주요 상대와의 지상전, 당시 많은 분석가를 위해 제한된 숫자만 러시아가 압도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 한 번에 여러 축을 따라. 그러나 이 탱크는 전쟁의 도구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러시아 군사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스스로 이에 냉전 이후 장갑작전, 지상작업의 핵심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소비에트에서 자랐습니다. 깊은 전투교리, 돌파 속도를 강조한, 그리고 적의 약점 착취, 그 전통에서 탱크는 보병을 지원하는 보조자산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요 공격 세력이었다. 방어선을 뚫고 펀치를 날리려는 의도, 그리고 그들 뒤에 운영상의 붕괴를 만듭니다. 이 미듭 모양의 훈련, 조달 및 배치, 그리고 그것은 장갑 덩어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충분한 힘과 타이밍으로 사용할 경우 캠페인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차량의 디자인도 반영되었습니다. 특정 우선순위, 소련의 공학적 선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 탱크는 소형 자동 로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승무원을 3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프로필을 허용합니다. 많은 서양 모델과 비교, 실루엣은 개방된 지형에서 장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소된 승무원 크기, 단순화된 훈련 파이프라인, 자동 로더 회전목마가 포탑 아래에 있습니다. 원형 배치로 탄약 저장, 메인건으로 직접 공급되는 이 구성은 탱크를 더 가볍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컴팩트, 대량으로 생산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송, 그러나 동일한 디자인 기능은 절충을 수반했습니다. 수년 동안 군계에서 논의되어 온 것, 이 많은 모델의 지붕, 갑옷, 정면호보다 얇습니다. 원래 위협 계산 때문에 가정된 수평 결합, 다른 장갑차에 대해 주포의 회전이 가능한 포탑 링, 기계적 필요성, 또한 정확하게 치면 민감한 지점, 뒤쪽의 엔진 데크, 간접 화재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수직 공격에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 목마에 저장된 탄약입니다. 승무원 칸 가까이에 앉다. 그것은 관통 타격을 의미합니다.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저장된 라운드가 점화되는 경우 이러한 취약성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토 분석가들이 그들을 연구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결을 계획하는 동안 전쟁 게임은 종종 최고의 공격이 있는 시나리오를 탐색합니다. 또는 고급 대전차 시스템이 더 얇은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부 표면,
그러나 그 평가는 대체로 이론적이었습니다. 최근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기갑 부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버헤드 감시 및 반복, 규모에 맞는 정밀 타격. 이전 전쟁에서 탱크는 포병에 직면했습니다. 지뢰 및 대전차 유도 미사일. 그러나 그들은 하늘 아래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무인 관찰자로 가득 찬 2022년 초 러시아 부대가 진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구조와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산업시대 가정에 의해 형성, 질량과 운동량에 대해 기대는 기갑 대형이었습니다. 흡수저항을 앞으로 밀 수 있음. 그리고 돌파구를 만들다. 보병과 후속 부대가 확장될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만난 환경, 움직임이 추적되는 곳,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작은 취약점도 있습니다. 정밀하게 표적이 될 수 있음. 그 구조적 특성, 한때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곧 전장 환경을 만날 것입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다. 전장의 전환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탱크 모델과 함께, 그러나 작은 비행 기계와 함께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차고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쟁이 2단계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202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인칭은 종종 FPV 드론이라고 불리는 드론을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에서 이 장치들은 원래 경주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미 사용. 그러나 그들은 폭발물을 운반하도록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비디오 헤드셋을 착용한 운용자가 안내합니다. 기존 미사일과 달리 고정 안내 시스템을 따르는 것. 이 드론은 실시간으로 조종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 그리고 차량 상단으로 직접 다이빙, 터렛 지붕, 엔진 커버, 그리고 심지어 열린 해치도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수직 각도는 갑옷을 우회했습니다. 그것은 전선에서 오는 위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격 패턴은 곧 명확한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장 비디오는 비슷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트랙이나 엔진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탱크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린 땅에 노출시켰다. 두 번째 드론은 종종 몇 분 안에 따라왔습니다. 포탑 또는 탄약구역 타격,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고 다른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가 위에서 장갑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정확도로 포격을 유도했습니다. 반면 서부 공급 대전차 시스템, 창과 에넬라5와 같은 것은 또 다른 위험층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를 만들었다. 무거운 갑옷이 하나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은 곳,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개, 그리고 생존이 위로부터의 보호에 달려있는 곳, 정면에서만큼 공격자와 대상 간의 비용 차이, 참여의 논리를 재구성. FPV 드론의 가격은 종종 $1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메인 전차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반면 이 드론은 상업용 부품으로 조립됩니다. 간단한 폭발물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 운영자를 위한 짧은 교육 주기. 하나가 파괴되면 몇 시간 내에 다른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강도로 이 경제성과 싸웁니다. 동일한 차량에 대해 반복적인 시도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쪽의 위험을 낮춥니다. 장비 손실 때문에 훈련된 승무원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장갑 강철, 오픈소스 모니터링 그룹, 파괴의 규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2023년 말과 2024년까지 숫자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릭스 데이터베이스, 시각적으로 확인된 손실만 계산합니다.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 4영계 이상의 러시아 탱크 손실 기록, 침략이 시작된 이래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에는 차량만 포함됩니다.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합계는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보고 격차에 따라 신중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모 수준, 현대에서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로 눈에 띕니다. 특히 재래식 전쟁, 분쟁에 들어간 군대를 위해 상당한 매장량과 함께 이러한 손실의 전략적 영향, 장비 선택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T-62 탱크는 장기 저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위해 리퍼브,
그리고 TO13 및 TO15 모델이 다시 등장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일부 부문에서 이 차량은 원래 수십 년 전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광학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또는 통신 시스템, 그들의 보호와 화력은 다른 시대를 반영합니다. 레거시 플랫폼의 존재 증가, 최전방 전력 유지 제한, 더 깊은 매장량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차례로에 의해 생성된 압력을 반영합니다. 보다 현대적인 변종의 지속적인 파괴, 몇 달이 지남에 따라 명확해졌습니다. 전장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교리보다 빠른 탱크는 더 이상 다른 장갑차만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필드를 가로질러.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관찰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형 항공기에서 정확한 각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교대는 장갑 부대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강요했습니다. 지속적인 공중 위협 아래 이 정도의 감소의 직면, 모스크바는 갑옷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압력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압박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리고 탱크 손실이 2022년까지 그리고 2023년까지 증가함에 따라 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기. 첫 번째 응답 중 하나 위에서 관련된 전자전쟁 시스템, 장갑차에 직접 장착, 그리고 이 장치들은 FPV 사이의 무선 링크를 중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드론과 그 운영자, 안테나가 터렛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닛은 휴대용 제머를 배치했습니다. 전진하는 기둥 주위에 보호 거품을 만들려면 이론적으로 신호가 차단된 경우 들어오는 드론, 충돌 전에 통제력을 잃고 충돌합니다. 특정한 경우에 이것은 특히 기본 모델에 대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고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업자가 주파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섭을 피하기 위해 신호 호핑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드론은 다이빙을 계속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연결이 끊긴 후에도 신호 중단의 가치만 줄였습니다. 전자보호가 불완전하다고 판명된 경우 전장에 물리적 장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접된 금속 케이지가 터렛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데크와 이러한 구조, 들어오는 폭발물을 폭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아래 갑옷에 도달하기 전에 군인과 정비사가 이러한 추가 사항을 구축했습니다. 전면에 가까운 워크샵에서 종종 강철빈과 메쉬를 사용합니다. 현지에서 사용 가능.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폭발물 사이에 거리 만들기, 충전 및 차량 코어. 그러나 이 케이지들은 상당한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탱크의 실루엣을 올렸습니다. 은폐를 더 어렵게 만든 일부 구성에서는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포탑 회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의 가시성이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운영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동안에도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폭발성 반응성, 갑옷의 추가 레이어가 추가되었습니다. 표준 배치 이상, 연락처 1 및 연락처 5와 같은 벽돌, 원래 패배의 의도, 대전차 미사일의 형태, 전하, 상부 표면에 장착, 그 부하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것, 엔지니어 및 현장 승무원, 지붕 영역에 대한 추가 보호 희망, 하향 파업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반복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직 공격, 집중된 전하를 운반하는 소형 드론에 의해 그리고 여분의 질량은 서스펜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부품 및 엔진, 이미 많은 수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차량은 느릴 뿐만 아니라 또한 비활성화된 경우 복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파괴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또는 초기 손상 후 폐기됨, 동시에 현대의 부족, 주요 전차, 러시아군을 더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파격적인 솔루션, MTL-B와 같은 장갑 트랙터, 해군 총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는 RB 유육천 대잠수함 발사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정 섹터의 토지 플랫폼에 장착,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실질적인 노력을 반영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비축물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히 언제, 산업 생산, 전장 손실을 즉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높은 폭발력을 제공하는 해군 무기,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들은 강력한 억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새화된 진지에 대항하여
이러한 수정은 종종 균형과 이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큰 구조물, 비교적 가벼운 셰시의 장착, 개방된 지형에서 가시성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 제약 조건 하에서 적응 시연, 교리적인 점검보다는 모스크바는 기갑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량 생산 및 개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힘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기계화 전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적대적인 드론으로 가득 찬 하늘에 적응해야 했다. 전자 방패 금속 케이지, 추가 갑옷과 즉흥 무기, 생존 가능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위협이 각도에서 오는 환경에서 한때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 일부 단위, 즉각적인 피해를 줄이는데 제한적인 성공이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계적 긴장에 직면하는 동안, 그리고 운영 제한, 그 복잡한 공격 운동, 눈에 띄는 것은 대책의 존재가 아니다. 모든 군대가 포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하지만 속도, 이러한 조정이 구현되어야 하는 곳, 프론트 근처의 워크샵, 실시간으로 차량을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다. 몇 주 전에 수정된 장비로 새로운 전술에 대응하여 이 혁신과 대응 혁신의 순환, 일상 업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조되었다. 갈등의 성격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압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요 일선 섹터보다 더 잘 보입니다. 러시아 기갑부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 특정 섹터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리와 기술이 결합하여 창조하는 곳, 쿠피안스카와 같은 영역에서 지속적인 노출, 워프칸스크와 포크로우스크, 지속적인 감시의 영역으로 변했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밤낮으로 운항하는 곳, 열 카메라가 엔진열을 감지할 수 있는 곳, 어둠 속에서도 소규모 정찰, 드론은 나무선과 들판 위에 떠 있었다. 실시간으로 좌표 전송, 포병 부대가 몇 분 안에 사격을 조정하는 동안 라이브 피드를 기반으로 이 수준의 투명성, 은폐의 가치 감소,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형 장갑차의 경우 열 시그니처가 선명하게 눈에 띄는 사람, 추운 지형에 대비 주요 도전, 이러한 지역의 기계화 단위에 대해 항상 충돌 그 자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접근 방식, 장갑 기둥, 도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열린 땅을 건너다, 정찰 드론에 의해 일찍 감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비수가 스트라이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직접 교전 전 가시적인 선을 가로질러 적의 탱크를 마주하는 대신 운송 중에 많은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의도된 목표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몇 가지 기록된 사례에서 탱크가 부딪힐 것입니다. 트리라인을 향해 기동하는 동안, 그리고 후속 공격 일어날 것이다. 승무원이 사격 위치를 설정하기 전에 이동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역 전투 중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방법과 시기를 제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합된 팔 조종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그리고 보호의 격차는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기갑 부대가 진격했을 때 근접 보병 지원 없이 그들은 작은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가 부족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 작동한 공중 위협, 단거리 방공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형태로, 그러나 적용 범위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문에 걸쳐 전자전 자산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용성과 범위는 다양했습니다. 지형 및 물류에 따라 레이어드 보호 없이 무거운 차량이 노출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 대상, 그리고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드론팀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도 포병, 이 패턴의 작동 결과 측정 가능하고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출이 증가하여 승무원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동성이 상실되었을 때 대피 옵션이 제한되었습니다. 느린 진보가 더 흔해졌습니다. 지휘관이 탐지 위험에 적응함에 따라 일광 운동 중 일부 부문에서 공격은 소규모 그룹으로 이동했습니다. 또는 야간 기동, 가시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아직 열 영상 기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효과, 결과는 더 신중한 템포였습니다. 장갑 부대가 더 짧은 폭발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더 자주 일시 중지, 위협 조건을 재평가하다.
공개보고의 통계, 동부 지역에서의 격렬한 전투를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장비 손실의 LED가 있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정확한 숫자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추세가 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전에 발생, 이 패턴은 전술적 저항뿐만 아니라 또한 지리의 영향, 열린 들판으로 제한된 도시 커버, 그리고 좁은 공급 경로, 예측 가능한 이동 경로 만들기, 위에서 이러한 회랑을 모니터링할 때 모든 대형 차량은 추적 및 교전이 쉬워집니다.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경이 탱크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 장갑 플랫폼이 여전히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지원될 때 심리적 영향, 그것이 하는 일은 고립된 움직임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의 여유를 줄입니다. 보병 없이 전진하는 탱크, 방공 및 전자 커버, 매우 다른 조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교리에서 가정된 것들로부터 K-아피안스케 및 몰찬스케와 같은 부문에서 이 현실은 일상 업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이 그 자체, 수비수가 보유한 증폭된 기술적 이점, 이 전장 패턴 뒤에 전술을 넘어서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더 깊은 변화는 전술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경제적, 공격자와 대상 간의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모의 논리를 재구성했다. 현대적인 T-90램, 442의 비용으로 널리 추정됩니다. 그리고 450만 달러, 구성 및 업그레이드에 따라 FPV 드론이 그것을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동안 비용이 1령 미만일 수 있음, 폭발물 및 수정 포함, 이 불균형은 전략적 문제를 만듭니다. 그것은 전쟁터를 넘어선다, 비싼 플랫폼을 잃은 쪽 때문에 긴 생산 주기를 통해 교체해야 합니다. 저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제한된 투자로 신속하게 확장 가능,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기계가 손상될 수 있을 때 또는 배낭에 맞는 장치에 의해 파괴됩니다. 산업 무게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 그리고 전장의 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업 역량은 이 방정식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장갑차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뉴랄 박원과 같은 시설, 제트보드는 탱크 조립 및 개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관영 매체는 생산량 증가를 자주 보도합니다. 그리고 공장 시간 연장, 많은 수의 저장된 플랫폼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하기 위해 돌아왔다. 모스크바가 최전방 부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압력을 받고도 제조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고강도 전투는 장비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체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파괴율이 생산을 앞지를 때 피크 파이팅 중 배치 패턴에서 변형이 표시됩니다. 및 장비 연령, 문제는 강철과 엔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갑전은 훈련된 인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만큼 탱크 지휘관은 단연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술적 판단을 개발하다. 조정 기술, 복잡한 시스템에 익숙함, 건어와 드라이버, 또한 기술 절차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단일 훈련 주기 후 경험 많은 승무원이 길을 잃었을 때 군대는 새로 동원된 병사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짧은 준비로 작동 성능 및 단위 응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감소는 재고 수준뿐만 아니라 또한 힘의 장기적 품질, 몇 달이 지남에 따라 장비 구성에서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 주식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이전 변형에 비해 현장에서의 보고서, 레거시 모델의 사용이 증가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것, 그리고 리퍼브는 광학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또는 할 수 없는 통신 시스템, 보호 및 화재와 완전히 일치, 새로운 디자인의 제어, 구형 하드웨어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두 가지 필요성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리고 산업 현실, 특히 제재의 압력 아래, 그리고 가져온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 공급망이 중단될 때 교체 부품, 그리고 고급 전자제품은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유지 보수 및 생산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장기적인 전략적 압력은 느리지만 꾸준히 구축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획 지평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의 헤드라인보다는 대규모 장갑 대형 유지,
꾸준한 엔진 흐름이 필요합니다. 갑옷 모듈 광합, 그리고 훈련된 승무원, 그리고 이러한 각 요소는 제약에 직면합니다. 장기간의 갈등 중에 상당한 매장량을 가진 국가도 계산해야 함. 교체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제재 및 수출 통제하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계산은 어디에 대한 결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커밋하는 방법, 고급 자산 및 오래된 시스템이 계속 사용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계획보다 오래. 미국 기획자 및 관찰자를 위한 그 교훈은 전쟁의 단일 극장을 넘어 확장된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얼마나 저렴한지 보여줍니다. 정밀 시스템은 값비싼 플랫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때 지배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조달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선순위 강제 구조, 그리고 중장비의 생존성, 저비용 센서로 가득 찬 전장에서, 그리고 안내 탄약. 문제는 탱크가 여전히 유용한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 여부, 그리고 비용 구조는 새로운 위협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 기갑전의 끝을 가리키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탱크가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갑옷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하늘에서 완전한 보호 없이 2022년 2월부터 러시아는 대중과 낡은 교리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전장은 계속 바뀌었다. 그 형성이 적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추적, 4연계 이상의 러시아 탱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침략이 시작된 이래로 값싼 FPV 드론이 포탑을 칠 수 있을 때 지붕 또는 엔진 데크, 그리고 실시간 UAV 비디오로 포병을 안내할 수 있을 때 탱크는 돌파구처럼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높은 가치의 목표와 비슷합니다. 보병이 덮지 않는 한 단거리 방공, 전자전쟁, 그리고 끊임없는 스카우트. 그것이 러시아의 즉흥 우리 이유입니다.